안녕하세요. 매일 이곳에서 사연을 듣다가 이렇게 직접 글을 남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살다 살다 이렇게 황당했던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늘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위로도 받고 같이 울고 웃으며 참 공감도 많이 되고 힘도 됐었거든요. 결혼한 지는 벌써 올해로 5년 차로 접어들었네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지금은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누구보다 더 부러울 게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엄마랍니다. 그래도 원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은 워킹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친정은 시골이지만 시댁은 그래도 저희 집과 가까워서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원도 시켜주시고 늘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시는 좋은 시부모님이 계셔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요. 물론 작지만은 그래도 매달 용돈은 꼬박꼬박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손주들도 잘 챙겨주시고 며느리 힘들까봐 가끔 저녁도 챙겨주고 가시는 시어머니와 불화가 생긴 거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퇴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문자를 확인하는데 오늘은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쐴 겸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여보, 오늘 오랜만에 맛있는 갈비 먹는 거 어때? 우리 그동안 너무 외식이 없었잖아. 갑자기 외식을 하자고? 좋지. 그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매일같이 애들 증화원 시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같이 먹는 건 어때? 연락은 내가 해볼게. 그럼 동생도 부를까? 동생에게는 내가 연락할게. 간만에 갈비 파티 한번 열어보자고. 그래서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는데 왠지 둘이서 먹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저녁도 먹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도련님도 때마침 퇴근 중이라서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까지 먼저 저희 회사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답니다. 외식 장소가 시댁 근처라서 시부모님께는 미리 식당 위치를 알려드리고 가족들끼리 간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도련님이 저희 회사 앞에서 도착하자마자 제 차로 함께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어머 선배, 지금 퇴근하세요? 평소에는 회사에서도 봐도 아는 척하지도 않던 여자 후배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뭔가 어색하고 갑자기 왜 아는 척, 친한 척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반갑게 대꾸해줬죠. 응, 지금 퇴근하려고. 어서 들어가 봐. 대충 인사를 하고 남편과 도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외식 장소로 가려는데 계속 회사 여후배가 저희를 졸졸 따라오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선배님, 그런데 선배 옆에 계신 훈남 두 분은 누구세요? 남편? 친구? 응. 아, 내가 소개를 깜빡했네.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이분은 우리 도련님이야. 여보, 얼른 인사해. 같은 팀에서 일하는 후배야. 갑자기 평소 인사도 안 하던 불려시 같던 후배가 이날따라 제 옆에 꼭 붙어서 팔짱까지 끼며 친한 척 하는 건가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던 도련님까지 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대충 인사를 마무리하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이 후배, 제가 있는데도 도련님에게 관심이 갔는지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형수님이랑 회사에서 제일 친한 후배예요. 반가워요.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도련님이 있으셨다니 진작 소개해달라고 할 거 그랬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멋지지는 않은데.
도련님도 저만큼이나 당황을 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 그래도 여 후배가 저렇게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칭찬을 해주니까 기분은 좋은가 보더라고요. 비꼬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 불려시 같은 후배 회사에서도 여우짓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우리 가족 외식 때문에 빨리 가봐야 하거든. 지금 시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셔서 인사는 이쯤 하고 내일 회사에서 보자. 먼저 갈게. 어머, 외식하세요? 좋겠다. 저는 집에 가서 매일 라면만 끓여 먹는데 괜찮으시면 저도 한 끼로도 되나요? 이것도 인연이잖아요, 선배. 제가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려는데 이 불려시 같은 여 후배가 계속해서 저희 가족 외식 자리에 끼려고 하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미 후배의 눈은 우리 도련님한테 가 있었어요. 속으로 저 불려시 같은 기집애한테 착한 도련님을 빼앗길 수 없겠다 싶은 생각에 같이 가는 건 어렵다고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혼자 집에 가서 라면 먹는다는 이야기에 착한 남편과 도련님까지도 흔쾌히 같이 먹으러 가자고 동의한 거였죠. 참 황당하고 갑자기 나타나서는 남의 가족 외식에 이려고 하는 여우배가 짜증났지만 이렇게 회사 앞에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녁도 못 드시고 저희를 기다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려시 같은 후배와 함께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외식할 때의 후배의 모습은 더 과간이었어요. 갑자기 저희 시부모님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쌈도 싸주고 도련님과 잘해보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돌변하면서 있는 여우짓은 다 하는 겁니다. 고기는 다 제가 굽고 있는데 저희 시부모님 옆에 달라붙어서 난생 처음 보는 여우짓은 다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의 대답은 더 과간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고 싹싹하니 좋네. 요즘에는 꼭 남자가 프로포즈 하라는 법은 없잖아. 우리 둘째 아들 폭 받았네, 폭 받았어. 만난 지 30분 만에 저희 회사 후배가 마음에 들었는지 시부모님을 연달아서 둘째 아들도 장가가던 거 아니냐며 싱글벙글해 하셨고 그 후배는 얄밉게도 제가 보는 앞에서만 알 수 없는 미소를 씩 짓고 말더라고요. 대체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왜 저러나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저렇게 대놓고 꼬리가 9개 달린 불효시처럼 여우짓을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 막상 도련님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식사 자리에서 도련님의 직업을 듣더니 글쎄 이 후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더 과감해지는 겁니다. 도련님이 은행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또 재테크를 워낙 열심히 해서 서울의 아파트도 한 채 있거든요. 제가 봐도 얼굴도 준수하고 재테크에만 관심이 많다 보니 아직 여자친구도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도련님을 보면서도 진짜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회사에서도 가장 소문이 안 좋기로 유명한 후배가 저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후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도 하는데 도련님은 부끄러우신 건지 아니면은 관심이 없으신 건지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차라리 잘됐다 싶어서 빨리 자리를 파하고 저는 그 후배를 떼어놓고 가족들만 데리고 잽싸게 집으로 왔습니다. 물론 다들 성인이다 보니 혹시라도 그 불려시가 우리 도련님에게 연락해서 여우짓을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괜히 오지랖 넓은 형수처럼 보일 것 같아서 도련님에게는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사실 궁금해도 물어보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들 앞에서 저에게 친한 척을 하던 후배가 회사에서 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가끔 저에게 와서 도련님 정식으로 소개시켜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저는 들은 척 만척하면서 받아주지 않았고요. 아니, 선배 도련님 같이 잘생긴 가족분 있었으면서 왜 저한테 소개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요즘 다이어트 하는데 어제 따라가서 고기 억지로 먹느라 힘들었잖아요. 아니, 그러게 누가 따라오래. 그리고 도련님 딱 봐도 소개팅 받을 생각 없어 보이니까 꿈 깨셔. 회사에서는 아는 척도 안 하는 불효시 같은 후배가 저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얄미워서 소개팅은 물론 도련님과 연결 자체도 절대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제 옆에 붙어서 소개 노래를 부르더니 잠잠해진 거 보니 차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알아서들 하겠지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터지고야 만 것입니다.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니 도련님도 너무 적극적인 여자는 싫어서 몇 번 연락 오는 거, 후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글쎄 이 후배 저희 도련님과 결혼하려고 아예 작정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련님에게 물건 줄 게 있다며 집 앞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술 잔뜩 먹이고 둘이서 밤에 사고를 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려씨는 임신이 됐고요. 갑자기 회사에서도 아는 척도 안 하는 만큼 비호감이던 후배가 저희 동서가 된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임신이 된 마당에 어떻게 둘이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불려씨는 저의 동서가 되고 저는 형님이 되었습니다. 역시 여우짓은 변하지 않는다고 시부모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임신해서 이거 먹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하는 게 참 얄밉더라고요. 어머님, 저 아기는 아들로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딸로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통 입맛도 없고 먹고 싶은 게 없는데 어머니 맛있는 거 챙겨주세요. 저는 어머님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새아가는 말을 해도 참 예쁘게 하네. 그래, 뭐가 먹고 싶으니? 어제는 생선 구웠으니까 오늘은 갈비 해줄까? 어머님 좋아요. 저 어머님 갈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잖아요. 벌써부터 없던 입맛이 돌아올 것 같은데요? 물론 어머님과 동서가 하는 대화를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싹싹한 며느리로 보이겠지만 문제는 어머님이 잠시 같이 있지 않거나 잠깐 방에 들어가시면 이 불려시 동서의 표정과 행동이 싹 달라지는 겁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어머님 혼자 갈비찜부터 저녁상 차리시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저도 옆에서 돕느라 퇴근에 쉬지도 못했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임신했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동서가 얄미울 뿐이었습니다. 정성껏 음식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정리를 하려는데 어머님이 잠깐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동서가 화장실로 달려가더라고요. 갑자기 입덧이 와서 그러는가 싶어서 등을 두들겨 쉬려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동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더럽게 맛없네. 저딴 걸 음식이라고 차리는 거야. 그리고 무슨 갈비찜이야. 안 그래도 살쪄서 죽겠는데. 제가 따라 들어온 걸 몰랐던 건지 화장실 거울 뒤로 제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형님이 왜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오세요? 입덧 하는 줄 알고 도와주러 들어왔지. 그런데 방금 한 말 설마 진심 아니지? 어떻게 며느리 밥상까지 차려주신 시어머니에게 고마워하지도 못할 망정 저렇게 못되게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잘못 들은 거겠지 생각하면서 다시 재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말하더군요. 아니요, 저 진심인데요. 저녁 8시가 넘었는데 여자가 이 시간에 고기 먹는 게 말이 돼요? 아, 형님이 그래서 살이 찌셨구나.
그리고 저 맛대가리 없는 갈비찜을 뭐가 맛있다고 다들 쩝쩝대면서 먹는 건지 정말 있던 입맛도 떨어지겠어요. 뭐라고? 동서, 그게 지금 할 말이야. 퇴근하고 갑자기 어머님이 저녁 먹자고 하셔서 있는 걸로 차려 먹으려고 한 건데 동서가 입맛 없다고 맛있는 거 해달라며.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머님이 힘들게 밥상까지 차려주니까 되도 않는 말을 해. 버릇없이? 버릇이요. 형님,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아무리 용을 써도 어차피 어머님은 제 편이에요. 끝까지 따박따박 싸가지 없이 말대꾸하는 동서에게 화도 나고 당장 기싸대기를 올리고 싶었지만 임신했는데 어쩌겠어요. 임산부인데 억울해도 참아야죠. 그러면서도 마음은 사실은 당장 문 앞으로 나가서 가족들에게 둘째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다 고래고래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 불려씨가 또 말 바꾸면서 자기 편 만들 게 뻔한데 화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혼자 삭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남편한테도 말할까 싶었는데 이미 도련님과 저 불려씨가 결혼할 때부터 저 혼자만 극구 반대를 했던 터라 괜히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언젠가 애기 낳고 나면 정말 가만두지 말아야지 이만 빠득빠득 갈고 있었네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제가 동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가족들도 눈치를 챈 건지 웬만한 큰 집안 행사가 아니면은 저를 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불려시 갔던 동서도 어느 순간 회사에서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몸이 무거워져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네요. 아니, 임신 3개월에 몸이 무거워져 봤자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동서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모른 척 했겠지만 그래도 가족 사이가 된 지금은 모르는 척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동서, 뭐 사러 온 거야? 그냥 아는 척만 했을 뿐인데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과일이 먹고 싶은데 남편이 오늘 퇴근이 늦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접 사러 왔어요. 힘들어 죽겠네. 먼저 아는 척을 해도 저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동서 모습이 낯설은 거예요. 이제 슬슬 임신한 지 5개월쯤 접어들었을 텐데 배는 안 나와 있고 살은 더 빠져 보이는 게 뭔가 임산부 같지가 않았어요. 물론 옷이 헐렁하고 큰 걸 입어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싶은 생각에 잘못 봤나 싶었는데 여자의 촉이 있잖아요. 왠지 임신한 것 같지 않다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동서가 갑자기 자기 허리를 잡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형님, 저 이것 좀 들어주세요. 무거워서 집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산 거라고는 사과 몇 개랑 딸기인데 그게 뭐가 무거워? 꼴랑 검은 봉지에 사과 3개, 딸기, 그리고 과자 몇 개 샀으면서 무겁다고 징징거리는 동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그날 남편이 감자탕이 먹고 싶다고 해서 돼지 등뼈까지 사서 평소보다 장바구니가 무거워 죽겠는데 동서가 산 과일까지 들 힘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혼자 땀 닦는 척 하면서 온갖 힘든 척을 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일 바구니에 돼지 등뼈까지 무겁게 들고서 동서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에 장바구니만 내려놓고 저도 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일만의 양심은 하나 남아 있었는지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 하더군요. 솔직히 같이 있기 싫을 만큼 얄미웠지만 그래도
차 한 잔 처음으로 대접한다는데 거부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같이 차를 마셨네요. 형님, 저 태교 여행으로 하와이 가려는데 갈 만한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응? 갑자기 하와이? 그리고 임신했는데 너무 멀리까지 가는 거 아니야. 홀몸도 아닌데 장시간 비행기 타면 위험해. 그냥 가까운 데 가지 그래? 국내 좋은 데도 많잖아. 아니, 형님 신혼여행 하와이 가셨다면서요. 저도 아기 낳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도 어머님이 아시면은 한 소리 하실 텐데. 추천은 해줄 수 있지만 동서 몸이 힘들까봐 그런 거지. 이미 비행기는 다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곳 추천이나 해달라고요. 그냥 제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대화가 잘 되나 싶었는데 또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다고 확 돌변하는 거예요. 진짜 또라이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꼭꼭 참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시국에 굳이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동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볼수록 임산부 같지 않은 배며 몸매며 뭔가 수상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잠깐 동서가 차를 마실 때 저는 옷방으로 살짝 들어가 봤는데 화려한 원피스부터 몸에 달라붙는 옷까지 임산부들이라면은 절대 입을 수 없는 옷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이건 100% 임신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화장실에서 나온 동서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동서, 진짜 임신한 거 맞아. 아무리 봐도 임산부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 형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식단도 조절하고 몸도 관리하니까 다른 뚱뚱한 임산부랑은 비교하지 말아주실래요? 아, 그래? 난 동서가 설마 임신한 걸 빌미로 도련님이랑 억지로 결혼하려고 한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어. 아니면 됐어. 뭐라고요? 그럼 제 임신이 지금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저도 원래부터 동서를 싫어해서 그런지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들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 이판 사판이다 싶은 생각에 그냥 톡 까놓고 말하면서 동서의 티셔츠를 위로 젖어봤어요. 물론 제 행동이 잘한 건 아니지만 이거 진짜 임산부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윗옷을 들춰봤네요. 그런데 무슨 복대 같은 게 채워져 있고 아이를 가졌다는 여자의 배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겁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동서는 놀란 나머지 저를 밀쳐내려고 발악을 했고 당연히 동서보다 키가 10cm나 큰 제가 밀려날 리가 없었지요. 동서, 임신한 거 뻥이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자마자 동서를 향해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저 사실 유산했어요.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할 용기가 안 나서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뭐라고? 유산? 난데없이 유산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황당하기도 했지만 이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유산 소식을 저에게 이야기하니 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네요. 동서, 미안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해외여행 간다는 것부터 어머님이 보내주신 음식들까지 잘 먹지도 않고 자꾸 다이어트 얘기만 하니까 임신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 제가 왜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해요? 저 유산하고 나서 회사도 그만두고 요즘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와이 여행 티켓도 예약한 거고요.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배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코로나 시국에 해외여행 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해, 동서. 결국 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동서에게 빌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동서가 도련님과 함께 시부모님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다 말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유산 소식을 갑자기 접한 집안은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내심 손주를 기다리시던 시부모님도 실망을 하셨는지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실 때마다 아쉬움이 묻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도 최근 생리가 없어서 왜 갑자기 생리를 안 하나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갔더니 셋째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둘째 키우는 것도 버겁다 싶어서 사실 셋째는 바라지도 않았고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당연히 이 소식을 접한 시부모님은 동서의 유산 소식 이후로 새 손주 소식에 반가우셨는지 뛸 듯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뭐예요. 이렇게 된 이상 새 남매의 엄마로 살아야겠다 싶은 생각에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육아 준비도 하고 나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셋을 제대로 키워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큰아가, 몸은 괜찮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소고기 사놨다. 와서 저녁 먹고 가. 네, 어머님. 저 오늘은 일찍 끝나니까 얼른 건너갈게요. 갈 때 과일잼 사갈까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도 평소 어머님과 사이가 좋았던 저였기 때문에 저도 어머님이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하나 챙겨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야, 둘째가 딸기가 먹고 있다고 하는구나. 올 때 그럼 딸기 좀 부탁하마. 네? 동서가 집에 와 있어요.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걸 말씀하셔야죠. 또 어느새 시댁에 가서 어머님에게 여우짓을 하고 있는 건지 임산부인 제가 지금 어머님이 드실 것도 아닌 동서가 먹고 싶은 딸기를 사가고 싶겠어요. 짜증이 확 몰려왔지만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가를 생각하며 딸기를 사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이 정성껏 차려준 밥을 먹고 과일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저만 작은 방으로 부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둘째 며느리가 이번에 유산을 했잖니. 몇 번을 노력해도 아기도 안 생기고 또 며느리 말로는 우리 아들이 얼마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자수가 많지가 않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다시 임신되기가 힘든 모양인가 보구나. 그래서 말인데 네 뱃속의 아기 동서가 키우면 어떨까 싶다. 저는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한 그대로다. 지금 너는 일까지 하느라 둘째 키우는 것도 버거워 보이는데 셋째한테는 온전히 사랑을 못 줄 수도 있지 않니? 예전에는 가족끼리 서로 애기도 못 낳고 하면은 더 잘 키워달라고 다른 집으로 보내기도 했었어. 다 태어날 아기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거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 아직 저보다 훨씬 젊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자기 아이를 다른 가족한테 넘겨요? 절대 안 돼요. 어머님 말씀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여기서 울어버리면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해져 버릴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여보, 어머님이 뭘 하시는 줄 알아? 셋째를 동서에게 넘기래. 이게 말이 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기를 왜 그쪽에다 넘겨? 아기가 불곤이야? 동서가 어머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내가 알던 어머님이 아니야. 진짜 미쳤어. 저는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동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제가 홀몸도 아니니 일단 참자 싶었네요.
그리고 대체 어머님에게 무슨 말을 한 건지 동서에게 따져 물었어요. 동서, 우리 셋째 동서가 키우겠다고 한 거 자기 아이디어지? 그러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동서가 말을 하더군요. 네, 어차피 지금 둘째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셋째 제가 키울까 하는데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동서, 미쳤어. 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게 맞지. 무슨 미친 소리야. 그리고 애를 그렇게 갖고 싶으면은 직접 낳아.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젊잖아. 뭐가 아쉬워서 애를 달라고 이 난리야. 형님, 애기 낳으면은 몸 망가지잖아요. 형님, 거울 좀 보세요. 뒤태만 봐도 형님 몸매 완전 아줌마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뭘 하고 이게 동서 진짜 모습이지? 정말 미쳤어. 너 유산한 것도 거짓말이지? 애초에 몸 망가질까봐 임신한 것도 다 뻥이잖아. 그냥 진실을 얘기해. 아, 그걸 이제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둔하더니 여기에서도 이러시네. 여자가 너무 눈치 없고 곰 같으면 남자들 바람 피워요. 그러니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한 아이나 낳아주세요. 이런 미친기.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네요. 동서는 제가 임신해서 그런지 제 머리채를 잡으려다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열이 받아서 더 신나게 동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어요. 정말 너는 미쳤어. 이건 사기 결혼이야. 동서 정체 내가 가족들에게 다 알릴 거야.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증거도 없잖아요. 오늘 일은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니 몸 챙기시고 아기나 낳아서 저 주세요. 어차피 어머님이 알아서 뺏어 올 테지만. 진짜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정신도 못 차리고 정말 미쳤다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조차도 싫어서 울면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다 말해줬어요. 그렇게 따지는 걸 못하던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씩씩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한 게 사실이 맞냐고 재차 묻는 걸 보니 100% 믿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이럴 때 증거를 제대로 잡아왔어야 동서를 이 집안에서 쫓아내는 건데 억울하기도 하고 체력 소모도 심해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사실을 다 들었을 걸 생각하니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자 방으로 돌아와 쉬려고 하는데 아까 몸싸움 할 때 5단에서 휴대폰 버튼이 잘못 눌린 건지 이 모든 상황이 다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동서가 임신했던 것도 그리고 유산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까지도요. 진짜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남편을 데리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동서에게도 당장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글쎄 언제 온 건지 시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제가 머리채 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어머님도 저를 더 이상 못 믿겠다는 눈치로 흘겨보시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뺏으려는 동서와 오히려 셋째를 동서에게 주라고 부추겼던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녹음이 된 휴대폰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결국 가족들 앞에서 이 녹음본을 트자마자 동서의 모든 비밀을 알고 나서야 다들 경악하고 마는데 그날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날이었어요. 도련님도 그럼 임신부터 유산까지 다 거짓말이었냐며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고요. 당연히 시부모님도 충격을 먹으시고는 이런 사기꾼을 집에 들일 수 없다며 동서를 내쫓아 버리셨어요. 물론 무릎을 꿇고서 저 녹음 파일은 조작된 거라고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동서의 말을 가족들이 들어줄 리가 만무하고요. 그렇게 동서는 이혼을 당하고 나서도 몇 번이나 도련님을 붙잡았지만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붙어있는 그 여자가 무섭기까지 하다며 당장 손절쳤어요. 불려시 같은 동서가 나가고 나서부터는 저희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다행히 시부모님이 받았을 적잖은 충격도 이제는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끼던 얼굴 예쁘고 착한 심성까지 가진 지인을 도련님에게 소개시켜줘서 지금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도 그리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저도 물론 건강하실 때를 출산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별로 궁금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려시 옛 동서는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날씨가 이제 제법 선선해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끝으로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 이만 마칠게요.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0입니다. 적적하게 혼자 삽니다. 빨리 딸 곁으로 가고 싶은데 아직도 건강합니다. 귀도 잘 들리고 이도 튼튼하고 다리도 튼튼하고 신께서는 이런 저의 건강을 제 딸에게 반만 나눠주시지. 저에게는 긴 생명을 주시고 제 딸은 그리 빨리도 데려가셨는지 야속합니다. 딸을 보내고 저는 노인복지관을 다닙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기 적적했는데 나이 들어가는 비슷한 노인들끼리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종이 접기도 하고 요가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글을 써보라고 공책을 한 권 사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쓸까 생각하다가 사랑하는 딸의 이야기를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무려 6명이나 돼서 학교는 무슨 하루에 한 끼는 보리밥을 먹고 또 한 끼는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덕을 2번 넘어야 하는 학교를 간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겨우겨우 한글만 떼고 살았습니다. 홍기가 찾아 저희 부모님은 저를 후처로 파셨습니다. 그때 당시 돈 한마지기에 쌀 5가마니 지금이야 돈도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이었는데 그 부잣집 마님이 아들을 낳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 며느리가 아니라 그 집에 아들을 낳아주러 들어간 거죠. 시인 어른은 당시 60세였는데 친절하셨습니다. 마님은 저에게 말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고 옆에 지나가면 찬바람이 불 정도로 쌀쌀 맞으셨습니다. 저는 60세 주인 어른과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집안 경사라면서 온갖 대접은 다 받았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끼니마다 쌀밥에 생선을 먹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호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10달도 채우지 않았는데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뱃속 아이의 성별을 모르던 시절이죠. 동네 산파가 와서 아이를 봤는데 고추다, 아들이다 하니까 주인 어른이 엄청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제 몸에서 아이가 한 명이 더 나오는 겁니다. 산파가 놀래서 쌍둥이다, 딸이다 그러는 겁니다. 주인 어른이 깜짝 놀라더니 2번째 나오는 아이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문 밖에 있던 주인 마님이 들어오셨습니다. 2번째 나온 아이가 딸인 것을 확인하시더니
누가 아들 낳으랬지 쌍둥이 낳으라 했어?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들만 품에 안아 데리고 나가 버리셨습니다. 삼빠가 저를 보더니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아들만 낳았으면 만인자리도 넘봤을 텐데 하필 쌍둥이요. 그것도 남녀 쌍둥이. 저는 딸아이랑 있고 주인마님은 전물일 때만 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칫밥을 먹느라 아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어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눈치를 보며 사는데 몸 풀고 딱 100일이 지나니까 주인마님이 딸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유교 사상이 강한 집이라서 남녀 쌍둥이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은 막상 나가라고 하니 갈 곳이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것들도 눈에 밟혔습니다. 아들이야 이 집에서 호강하고 살겠지만 딸은 무슨 죄입니까? 이 집안의 씨가 맞는데 주인 어른과 마님이 무서워서 말대꾸 한마디를 못하고 저와 딸은 쫓겨났습니다. 그때 주인 어른이 무섭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멀리 가서 살아라. 이 집 근처에도 오지 말아라. 만약에 집에는 얼씬거렸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래도 방 한 칸 얻을 돈을 주어서 저는 연신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뻔한 친정 살림을 알면서 그것도 혹을 살고서 친정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핏덩이를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쪽방 하나를 얻고 아이를 업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여관 청소일도 하고 터미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목욕탕 청소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딸이 있으니 세상 행복하고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왼수더군요.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딸은 못 먹어서 그런지 또래보다 작았습니다. 딸아이 3살 때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던 집이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고 곰팡이가 많아서 그런지 딸이 가렵다며 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던 시절이라서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몸이 가려워. 딸아이가 늘 손으로 몸을 긁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너무 긁어서 피가 나면 도리어 저는 화를 냈습니다. 한 번은 몸을 너무 긁길래 손을 천으로 돌돌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딸아이를 보더니 감잎물에 목욕을 시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감잎을 주워다 말려서 따뜻한 물에 풀어 딸아이를 씻겼습니다. 6개월 내내 이 짓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아이 몸뚱이에는 늘 여기저기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해서 딸아이는 또래보다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8살이 되자 딸아이가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한글도 빨리 깨우치고 공부도 곧잘 따라하는 겁니다. 중학교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당시에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가는 상업고등학교에 시험을 봐서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교복 입은 딸아이가 어찌나 이쁘던지 둘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딸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취직시험을 봤는데 성적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140cm로 너무 작아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군데 은행 시험을 더 봤지만 역시나 성적은 1등인데 면접에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아쉬워하면서 작은 공장의 격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자 피부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딸아이가 회사에 다니니 의료보험 카드가 나와서 피부과 진료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병원을 다닐 때는 좋아지지만 약이 떨어지면 다시 피부가 가렵고 부어오르는 겁니다. 의사는 공장의 화학약품들이 몸에 좋지 않은 것 같다며 회사를 옮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직장 잡기가 어디 쉬운가요? 이 공장도 어떻게 들어간 건데 의사 말을 무시하고 공장을 계속 다녔더니만 피부에서 고름이 나기 시작하고 더 심하게 아파오는 겁니다. 참을성 좋은 딸이 참다 안 되겠는지 어느 날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일 그만둘래. 너무 힘들어. 할 수 없이 딸과 저는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 피부에 좋다는 약초를 캐다가 딸아이에게 다려 먹였습니다.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아 그런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딸아이의 피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가려워. 나가고 싶어. 일하고 싶어. 읍내에 일자리 있나 알아볼게. 그래서 딸아이와 같이 읍내로 나가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이 시골에 농사일 말고 무슨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저러다 딸아이 일자리는 잡지 못하고 읍내에서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건너에 사는 또래 아줌마 하나가 자신도 객지에서 살다 왔다며 저와 딸아이에게 엄청 잘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방울토마토랑 옥수수를 주시더니 가을에는 고구마를 한 바구니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집에 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아들이 와서는 뚝딱 고쳐주는 겁니다. 겨울에는 수도관이 깨졌는데 그것도 그 집 아들이 와서는 뚝딱 고쳐주는 겁니다. 어찌나 고맙고 감사하던지요. 어느 날 이 아줌마가 그러는 겁니다. 저랑 사돈을 맺자고요. 이리가 친척 없는 처지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그동안 우리 딸아이를 참하게 봤다면서 홍기와 찬 아들과 짝을 지어주자고요. 아들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읍내에 사무실을 내서 전기공사를 하고 다닙니다. 일전에 저희 집 전기도 고쳐주고 수도관도 고쳐주러 왔을 때 사실 저도 눈여겨 봐두었습니다. 딸아이도 이제 어엿한 처녀가 다 됐고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안면 있고 친절한 이 집 아들이 좋을 것 같아서 둘이 한번 만나보라고 허락을 했죠. 집에 일하러 왔을 때는 건성으로 봤는데 정장을 입고 번듯하게 차려입으니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더라고요. 기술이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사돈을 맺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둘이 싫은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사돈 될 양반이 어찌나 저한테 잘하던지 콩 한 쪽만 있어도 저에게 주는 겁니다.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내 편이 생긴 것 같고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객지 생활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선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딸과 저 둘만 살다가 두 식구가 늘었으니 이제 딸도 나도 외롭지 않겠구나.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세상 부러울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잘못 만나 고생만 하고 산 내 딸. 돈만 있었으면은 그 곰팡이 핀 집에서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럼 피부병으로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잘만 먹였어도 키가 150cm만 넘었어도 번듯한 은행에 취직했을 텐데. 이 무식한 엄마 때문에 고생한 내 딸 인생이 이제야 피는구나. 저는 속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에 사니 자주 볼 수 있어서 더더욱 좋았습니다. 저는 하나 있는 자식이니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올려주고 싶었습니다. 일평생 한 번 있을 일인데 하얀 웨딩드레스에 면사포를 씌워주고 싶었습니다. 읍내 예식장을 알아보러 가자고 했더니만 사돈한다는 말이 돈지랄이에요. 다 형식적인 겁니다. 사진관에서 사진 찍고 소고기 구워 먹읍시다. 예식장에 쓸 돈은 모아서 우리 아들 건물 사줍시다. 사이 가게가 번듯하고 넓으면은 장모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들으니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어쨌든 한석고 사돈이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식은 올리지 않고 사돈과 사이와 저와 딸아이가 밥 먹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딸아이 첫날 밤에 마음속으로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책 맞은 엄마는 잠들 때도 딸이 보고 싶고 잠들기 전에도 딸이 보고 싶은 겁니다. 딸 집이 가까우니 날마다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걸어서 30분인데도 사돈과 사이 눈치가 보여서 자주 못 가겠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두어 번 보다가 그 다음 달부터는 서너 달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였습니다. 사랑을 받으며 잘 살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내 속으로 낳은 딸이 이렇게 무심한 년인 줄은 몰랐네. 하고는 딸아이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읍내 장날에는 하루 종일 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딸이랑 사위 오면 얼굴 보려고요.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딸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감추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얼굴도 잘 보여주지 않는 것 같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속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꿈자리가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꿈속에서 딸아이가 어찌나 울던지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딸아이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어코 멀리서라도 딸아이를 봐야겠다. 오늘은 꼭 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딸아이 집 담장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사를 갔나 여행을 갔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은데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더라고요. 문을 두드려 보기도 실례인 것 같고 오늘은 날이 아니다 싶어서 뒤돌아섰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버스를 타고 가야겠다 싶어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째 잘생기고 허우대 멀쩡한 놈이 술만 마시면 마누라한테 소칭어물해. 어제도 개 잡듯이 잡던데 밤에 시끄러워서 원 동네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 그 엄마가 문제예요. 아들이 그러면 못하게 말려야지. 가만 두니까 아들 버리장머리가 더 나빠지는 거요. 그러다 며느리 죽겠어. 그렇게 말이요. 첫 번째 마누라도 그래서 이혼한 거 아니요. 둘째 각시는 몸이 약해 보이던디 불쌍해서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딸이야 하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 길로 딸아이 집으로 다짜고짜 들어가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갔습니다. 사돈이라는 여자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실 웃더니만 사돈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그러는 겁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마루로 올라가 딸아이의 방문을 열었더니 세상에나 딸아이가 만신창이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눈 두덩이가 부어오르고 멍이 들어서 까맸습니다. 얼굴 여기저기 살이 찢어져서 피가 흘러 뭉쳐 있더라고요. 딸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엄마, 이게 대체 뭔 일이냐? 가자, 집에 가자. 사돈이 들어와서는 사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 며느리를 데려간다고요?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하고는 자기 며느리를 왜 데려가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날 평생 살면서 남에게 큰 소리 한번 쳐본 일 없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돈 좋아하시네, 이 사기꾼들아.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듣고 올 길이다. 처음도 아니고 최은이라고. 아무리 무식하고 가늘하다고 사람을 속여? 이 천벌을 받을 위인들아. 억울하고 분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부랴부랴 딸아이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가려는데 얼마나 몸이 엉망이 됐는지 딸이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겁니다. 사돈이 제 몸을 잡아당기면서 내 며느리 못 준다, 내 며느리 못 준다 하는 겁니다. 저도 가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아들이 며느리를 이 모양 만들어 놓은 건 알면은 반 죽여서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지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놔둬? 네가 사람이냐? 남이 눈에 눈물 빼면은 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야. 이 못된 인간아. 그랬더니만 그 여자 하는 말이 맞을 짓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는 겁니다. 맞을 짓을 모르는데 뚫린 입으로 말해보소. 내 딸이 대체 무슨 맞을 짓을 했습니까? 제가 사납게 달려들자 사돈은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결혼식 안 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데 재혼이란 거 내가 알까 봐서 날 속였어. 갇힌 처지에 의지 아니는 못할 망정 거짓말을 합니까? 이 몹쓸 인간들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 지옥을 만들어놔? 그것도 지 마누라래. 내가 속이 터져서 말을 하는데 뒤에 사이라는 작자가 와서 서 있더군요. 저는 부축하고 있던 딸아이를 바닥에 놓고 사이 앞으로 갔습니다. 사이란 놈의 뺨을 사정없이 있는 힘을 다해 때렸습니다. 이 사이라는 작자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는 멀뚱히 서 있는 겁니다. 에헤라, 이 못된 인간아. 저 작고 불쌍한 것한테 저러고 싶든. 이 쌍놈의 새끼야. 개만도 못한 자식아.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사돈이 사이에게 용서를 빌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이 사이라는 놈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없는 인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니시이지. 속은 내가 진이야. 미쳤다고 내가 니들 용서하냐? 내가 죽어서도 니들 용서 못한다. 이 천벌을 받은 인간들아. 그러자 사돈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는 얘가 평소에는 지 마누라한테 엄청 잘하는데 술만 마시면 그럽니다. 결혼하고 처음 그랬으니 한 번만 넘어갑시다 사돈. 다시는 내가 못 그러게 술은 입도 안 대게 할 테니까 사돈 하면서 제 손을 잡는 겁니다. 인간도 아닌 것들과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손을 뿌리치고 저는 딸아이를 부축해서 그 더러운 집을 나왔습니다. 사돈이라는 작자가 문 밖까지 나와서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어림없었습니다. 불쌍한 내 딸, 엄마가 미안하다. 너무 놀라서 제 다리도 휘청거리는데 저는 딸을 부축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서류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제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 쪽에서 동의를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군요. 남편한테 몹쓸 짓을 당할 때 사진을 찍어 놓던가 해야 했는데 아무런 증거를 놔두지 않은 겁니다.
법적으로 찢어 놓아야 제가 두 다리를 펴고 살 것 같은데 경찰서도 쫓아다니고 면사무소도 쫓아다니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아보고 다니는데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마음 같아서는 감옥에 쳐 넣어버리고 싶지만 제가 무식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나온 날 바로 경찰서에만 갔더라면, 아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만 받아놨어도 됐을 텐데 무식한 저 때문에 제 딸아이가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아들을 낳았던 부잣집 마님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마님은 다르더군요.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고우시더라고요. 마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그간 어떻게 연락 한 번도 없었냐면서 어떻게 사는지 늘 마음에 남았다면서 애석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잘 자랐다면서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고 지금 제 눈앞에 누워있는 딸아이 걱정뿐이었습니다. 마님이 묻더군요. 딸아이가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그간의 사연들을 다 얘기를 했죠. 어찌나 제 삶이 불쌍했는지 마님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마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함세, 내가 자네를 찾은 건 이유가 있어서네. 내 아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래. 골수 이식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골수가 아무하고나 많던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족일 확률이 높다네. 내 아들하고 자네하고 자네 딸은 피가 섞이질 않았나. 골수가 맞는지만 확인해 보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마님이 다시 한번 천천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해를 하고 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와 아쉬우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 아이 지금 누워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아파 누워있는 저 여린 것한테 주사바늘을 꽂으라고요. 가십시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마님을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님 하신다는 말씀이 자네 듣자 하니 이혼 준비한다면서 그런데 남자 쪽에서 안 해준다며 이혼이 일방적인 줄 아나? 쉬운 줄 아나? 자네랑 자네 딸이 일단 골수 검사만 하면은 내가 변호사 사서 이혼 성사시켜 줌세. 골수가 맞아서 이식 수술을 하면은 살해하겠네. 꼭. 그때 저는 귀가 뻥 뚫렸습니다. 딸이 골수를 빼든 말든 사인지 뭔지 저 나쁜 놈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뭔 짓이든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딸아이야 제가 골수 검사를 하면은 이혼 시켜주시는 겁니까? 네, 체면이 있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나?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제가 마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골수가 맞으면 수술하겠습니다. 대신 서울에 집 한 채 사주세요. 큰 집이 아니라 비바람만 막으면 됩니다. 딸아이야 제가 두 다리만 펴고 살면 됩니다. 그런 집 하나만 사주세요. 그랬더니 마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시는 겁니다. 마님은 함께 온 기사를 불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저는 지장을 찍었습니다. 역시 돈 있고 배운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 어렵던 이혼 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딸과 저는
골수 검사를 신청했고 제가 먼저 골수 검사를 받았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병원 침대에 누웠더니 뼈에 주사를 놓더라고요. 뼈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데 엄청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딸은 어떡할까? 괜히 한다 싶었습니다.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딸아이 몸에 주사바를 꽂지 않게 내 골수가 아들에게 맞아라.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를 했는데 불행히도 저랑은 골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며칠 뒤에 딸아이도 수술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쌍둥이라서 그런지 아들과 딸아이의 골수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마님은 좋아하면서 서울에 집을 사주겠다면서 당장 수술을 하자는 겁니다. 당시 딸아이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면 아들이 또 나빠지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딸아이는 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마님의 눈에 제 모녀가 너무 딱해 보였나 봅니다. 저와 딸아이에게 몸보신 하라면서 사골도 끓여다 주시고 삼계탕에 전복죽에 온갖 호강을 다 누렸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 딸아이가 입원을 했습니다. 몸이 약골이기는 하지만 수술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뒤에는 잘 먹고 푹 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5시간 정도